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4장 경사중을 받는 이중대칭 보죠. 챕터 제목은 거기에 제가 저번 강의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했다 그랬고, 이번에는 그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인 경사중과 중립축의 각도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 6점 강의는 마지막이 될 거고, 다음 강의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강의는 얘만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경사중과 중립축의 각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중립축의 각도를 저번 강의에서 배웠었죠. 기억을 해보면 탄젠트 베타는요, 베타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검은 선으로 중립축이 지나갈 때 베타, 여기 중립축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리고 여긴 Z축, Y축이었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여기를 베타라고 매기면 탄젠트 베타는요, MZIY 분의 MYIZ가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양들을 알아오면 탄젠트 베타가 나오고, 계산기로 역삼각 함수를 구해보면은 베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중립축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이 경사중과 중립축의 각도, 정확히는 이제 관계가 돼야겠네요. 요 내용은 뭐냐면요, 중립축을 구할 때 경사중의 각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중이 뭐 어떻게 작용을 할 건데, 경사중의 각도 뭐 이런 알파 값을 알고 있다면은 걔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경사중 각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경사중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P라고 작용을 하고, 여기에 각도가 세타라고 하잖아요. Y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때 공식은요, IY분의 IZ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도 이제 별표를 쳐줄게요. 그러면은 뭔가 느낌상 IY분의 IZ는 그대로 있고, MZ분의 MY가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라는 것만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 것 같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지금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칠한 이 단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얘는요, 일단 이 P 있죠? 이 P가 이 단면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은 내가 중립축을 구하고 싶은, 탄젠트 베타를 구하고 싶은 단면인데, 이 단면에 P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그냥 이런 고정 지지가 되어 있는 볼을 하나만 떼올게요. 이 상황에서 P를, 경사중을 이렇게 받고 있는 형태잖아요, 얘가. 자, 이게 그림이 여기서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입니다. 각도 이거 3차원이에요. 제가 2차원처럼 그렸지만 얘가 이제 P예요. P. 얘가 P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단면을 관찰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단면과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단면, 여기에 단면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단면이고, 중립축도 이 단면의 중립축을 구할 거고, Y축, Z축도 이 단면을 중심으로 매겨 온 겁니다. 근데 이 P는요, 그냥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있어도 되고요, 뭐 여기에 있어도 됩니다. 여기에 있어도 되고요. 이 그림은 그냥 여기서 그냥 봤을 때 2차원상으로 그린 그림이면 됩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3차원 그림을 여기서 봤을 때 2차원의 한 번에 그린 그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요 P가 이 단면에 만드는 모멘트를 구할 건데, 그 모멘트를 이 그림에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M이 그려져요. 자, 일단 요 하중 P 벡터가 있을 때 이 P 벡터와 이 모멘트 벡터는 수직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향해요. 왼쪽 대각선으로 나가는 방향을 향해요. 왜 그러냐? 일단 이 방향이 왜 왼쪽 대각선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P 벡터가 이렇게 있죠? 이 슬라이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고요. 이 지점의 모멘트를 구할 건데, 우리 모멘트 어떻게 구했냐? 모멘트 벡터는요, R 벡터에 P 벡터를 외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힘을 외적을 하면 되는데, 얘의 방향 설정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 법칙을 했어요. 즉 R 벡터가 이렇게 있고 뭐 P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오른손으로 R, P를 감싸요. 오른손으로 감싸면은 엄지손가락이 이제 슬라이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 방향이 모멘트 벡터인 겁니다. 즉
여기서 이 P가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 R 벡터 그리고 요 방향 P 벡터, 즉 이 단면에 옮기면요 R 벡터는 저 뒤에서 요 단면까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즉 단면까지가 아니라 하중까지죠. 그러니까 단면에서부터 이제 X축 방향으로 P까지 들어가는 게 나가는 게 R 벡터고, 이 R 벡터와 여러분 이게 되게 상상을 잘해야 돼요. 그 R 벡터와 P 벡터를 오른손 법칙으로 감싸면은 엄지손가락이 지금 제가 그린 모멘트 벡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리면은 여기 R 벡터, P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표기를 하면은 단면과 이 P는 사실상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단면에서부터 하중 P까지 향하는 게 R 벡터고, 거기다가 이제 그 R 벡터와 P 벡터를 따라서 오른손 법칙으로 손을 감아 보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 모멘트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 벡터와 P 벡터는 같은 평면에 있고 이 모멘트 벡터는 그 평면의 수직이죠. 그래서 요 평면의 수직인 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예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시죠? 자, 근데 요 각도가 90도잖아요. 그럼 얘는 90 마이너스 세타겠죠? 자, 근데 요 각도가 90도예요. 왜냐면 Y축과 Z축이 이루는 각도니까.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가 세타예요. 근데 모멘트와 하중은 90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예요. 근데 요 모멘트와 Z축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여야지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둘을 더해서 Y축 Z축 각도인 90도가 나올 겁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세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타는 이렇게 되고 세타는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때 제가 모멘트를 구했잖아요. 이 구한 모멘트로 MY와 MZ를 구해볼 겁니다. MY와 MZ는 이 모멘트 벡터를 분해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MZ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MY가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자, 이 MY 벡터는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MZ 벡터는 이렇게. 그래서 MZ와 MY를 이렇게 더하면은 모멘트 벡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때 MZ분의 MY는 뭐냐면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젠 쉽죠? 이게 MZ고 이게 MY예요. 자, 그럼 MZ분의 MY는 요 삼각형에서 각도가 여기가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인 겁니다.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MZ분의 MY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럼 이 MZ분의 MY를 탄젠트 세타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이 둘은 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얘와 얘는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니까 여기다 둘게요. 자,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추가로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것과 증명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책에 있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수학적이에요. 근데 저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설명도 맞고 이제 책에 있는 설명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직관 위주로, 그리고 책은 저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수학적인 증명을 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탄젠트 베타가 IY분의 IZ 탄젠트 세타잖아요. 이 베타는 중립축의 각도고 세타는 경사중의 각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타가 0도 있잖아요. 세타가 0도. 세타가 0도면 지금 하중이 Y축에 있다라는 얘기죠. 하중이 Y축 이렇게 위로 향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5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경사중이 아닌 케이스잖아요. 세타가 0이면요. 근데 세타가 0이면 탄젠트 세타가 0이에요. 그럼 얘가 0이 되죠. 그럼 결국 베타도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립축, Z축으로부터 0도가 중립축인 거니까 사실상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가 중립축인. 하중은 요렇게 향하고 있던 거고, 얘가 5장 내용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5장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할 수가 있구나.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이제 세타에 약간의 각도가 생기면 베타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IY분의 IZ가 이 두 각도, 중립축과 경사중을 잇는 어떤 비율이 돼요. 자, 근데 IZ와 IY 있잖아요. 얘네의 비율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 크다. IY분의 IZ가 엄청 크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IY는 작고 IZ가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얇은 요런 직사각형 막대기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IY는 작고 IZ는 엄청 큰 얘가 되는 겁니다. 여기 Z축,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하면은. 그쵸? 그럼 얘가 엄청 크면요. 뭐 편의상 300이라고 하면은 세타가 작아도 베타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중이 조금만 경사를 지게 돼도 중립축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IY분의 IZ가 큰 이런 긴 직사각형 형태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세타를 매우 정밀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도의 경사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 IY분의 IZ가 크면은 베타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것조차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경사하중이 1도 기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보가 이렇게 있고 하중이 그냥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 케이스가 뭐냐면요. 중력은 보통 지구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연직 방향으로. 근데 이 하중과 딱 수직이 맞게 직사각형 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약간 직사각형이 기울게 설치를 한 거예요. 이런 형태도 우리가 경사하중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을 조금만 잘못해도 IY분의 IZ가 큰 이런 기다란 직사각형 형태에서는 중립축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것도 추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마지막에 설명한 건 이해가 안 돼도 이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시간에서는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요거 그림이 좀 난잡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쓰면서 뭐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예제를 푸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